할 겁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자동차 보면.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겠지. 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사실은 생략을 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겠지?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 여기를. 그래서 오늘은 다 빼려고 처음부터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인가를 딱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괜찮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차 있으신 분? 집에 차가 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기 싫든 좋든 어떤 차를 봤어요. 차를 보고 차를 타고 다니고 차를 운행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차를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을 거고 차를 타지 않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주위에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들리는 소문이 있죠. 뭐라 그래요? 이분들이 나타나요. 뭐라 그러시죠? 이러면 된다더라.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더라. 카토라 통신들이 나와요. 안 들어봤어요? 보통 사고 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야 이러면 얼마 받을 수 있더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고 주위에서 막 얘기해요.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잘해주겠다 하고요. 많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받아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잘해주겠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과죠. 이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수치화가 안 돼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지식 함량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쫙 갈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100까지 놓으면 한 51까지는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 자료는 학교에서 보험법 강의할 때 쓰는 자료예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하는 강의인데 한번 쭉 보면서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이게 원래 PPT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은 2세대인가요? 2세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아니 그럼 이게 다 비슷한 노래인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시대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인간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차 같은 거. 이게 현재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 차는 이제 생겼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붕붕이를 보고 꼬마 자동차를 보면서 커왔는데 이제 현실이 되니까 나도 이런 차를 몰게 된 거예요. 저 차를 몰겠는데 우리가 맨날 만화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차를 운전한다 그럴 때 차는 뭐죠? 차를 운전한다는 건 하나 생각해봐요. 면허라 그러죠. 자동차 운전 면허라 그래요. 우리가 면허라는 단어를 쓸 때 어디에 또 갖다 붙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의사를 뭐라 그래요? 의사 면허를 본다 그러죠. 그 면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느낌이 와요. 우리가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아요.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집에 있고 주위에 다 면허증 있어요. 근데 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 왜냐면 너도 따고 나도 따고 하니까 면허증이 가치가 없어 보여. 근데 면허라는 거는 허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의사 면허하고 똑같은 동등한 거예요. 다만 불특정 다수의 숫자가 많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희소성의 가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는 그 자체만 해도 면허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서 오늘 얘기할 거니까 자 크게 한번 가보자고요. 자동차 보험 계약에는 항상 얘기하는데 상법을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상법 들을 일이 없는데 자동차 보험이라서 상법의 조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어차피 진도는 계속 나갈 거예요. 저는. 몇 개? 상법에 조문이 몇 개? 몇 개 정도 있다고? 700. 자동차 보험에 관한 조문이 적으면 700조. 700개가 있다. 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가 우리가 일상생활 보면 차가 생겨서 주까지 모든 규약을 해야 되는데 상법에 몇 개 조항 정도 있을까요? 한 분은 700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700조는 있어야지. 얼마 사고가 많은데. 또 몇 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없으면 넘어갑시다. 700조 정도 있다. 자, 그만큼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700조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씀하신 분의 의미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조문이 많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몇 조가 있을까? 자, 726조의 2에 보면은 자동차 보험 계약이라 해서 의에 대해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한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 조문을 보면은 창법에 726조 2, 726조 3, 726조 4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조문을 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1번 보면 자동차 보험자의 책임,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책임진다 라고 책임의 규정을 해놓고 상법에 두 번째 보면 자동차 보험증권. 그 자동차에 우리 그 용어를 보면 다시방이라 그러죠. 그죠? 케이스. 거기를 보면 항상 뭐가 있죠? 등록 원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뭘 하나 끼워놓죠? 보험증권 하나 끼워놓잖아요. 그죠? 그 보험증권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예요. 보험증권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726조의 4 자동차의 양도. 여기서 잠깐 양도라면 양도는 뭐예요? 이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갖다 붙이면 자동차 양도니까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양도. 근데 다른 조항의 상법은 없는데 왜 콕 집어서 자동차 양도는 따로 빼놨을까요? 우리가 떠올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를 왜 양도할까? 자, 1번은 책임을 규정했고, 두 번째는 보험증권을 규정했고, 세 번째 양도를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문의 체계를 한번 보면 왜 양도를 했을까? 자동차는 무슨 기준을 가요? 그래, 차다. 미안해요. 제가 뭐 예술적으로 좀 안 돼요. 자, 양도 규정을 왜 하는지 한번 봐봐요. 차는 보험을 무슨 기준으로 들어요? 피보험 자동차를 기준으로 들어요. 그래서 얘를 운행하는 피보험자, 여기서 더 얘기하면 기명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차를 들어요.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이 기명 피보험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요. 자, 그런데 이 차를 운행하는 B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냥 차만 양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B가 사고를 많이 쳤어.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자동차 양도를 할 때 이 양도 자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돼요. 알렸는데 그래서 B한테 소유자가 간다. 그럼 B가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명 피보험자로. 그럼 B가 사고율이 높으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냥 이런 간단한 원리. 그래서 양도량이 따라가는 거야. 다른 데는 그냥 물건에 양도하면 끝날지 몰라도 자동차 양도는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양도를 하면 돼요. 양도는 할 수 있죠. 다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지. 자동차 양도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양도 조항 규정이 따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조, 3조, 4조 딱 이 세 개 조문이 상법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 무슨 자동차 사고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어떻게 다 규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저 세 개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고를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상식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말이 뭐가 있죠? 들어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뭐 있어요? 하나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그 뭔가 컨트롤하고 뭘 할 제어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게 특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법. 여기서 들어본 거, 응? 어떤 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뭘 규율하는 거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하고는 또 상관이 없죠. 약간씩 있겠죠. 여기서 뭐가 들어있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나와요. 여기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계속 자동차 보험할 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보장해서 만든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게 이 규정을 위해서는 민법 750조를 따른다. 민법 규정에 준한다고 해서 이 두 개 조항을 자동차 보험에서 쭉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서 하나씩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어렵죠? 듣기 싫은 얘기야, 이 정도면. PPT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교수님 그 상단에 사진정보 눌러주시면 어디? 우측 상단 하살표. 민법에, 우리가 민법은 많이 들어본단 말이에요, 민법은. 근데 민법에서 콕 집어서 왜 오전에 불법행위를 따라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민법이 그 많은데 보통 민법이 750조라고 하거든요. 750조 이하가 불법행위예요. 고의 또는 가시인의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규정,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법을 따라서 성립이 될 경우에 민법 조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률이 같이 가요, 자동차 보험은. 그러니까 상법에 있는 세 개 종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 나머지는 특별법과 민법을 따른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자동차 보험이 뭔지는 이제 끝났는데 참 어려워요, 자동차 보험은. 이거를 1시간에 끝낸다는 자체가 저도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이 오기 전에 그 학교에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거기는 보험법을 순서대로 다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을 1시간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가야 될 몇 가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보험약관이 있어요. 보험약관. 여러분이 사고 나면 보험을 들면 보험약관이 있어요. 보험약관에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보험약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에 앞서서 보험약관 첫 페이지를 항상 보면은 모든 보험의 정의가 돼 있어요. 용어 정의. 용어는 어떤 거다, 어떤 거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여기서 나오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뭡니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자,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가해자라고 그래요. 피해자라고 그러고 보험회사예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보험자의 피보험자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해자 사고가 장사 나왔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사고를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험 수익자와 다른 얘기예요. 손해보험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상과 좀 다르지 않아요? 보통 피해자는 누구한테 받죠? 보험회사한테 받잖아. 돈 내놔 라고 보험회사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직접 청구권이래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피해자도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1번과 2번이 동시에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는 경우야.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응? 1번 둘 다. 2번 가지 순서가 밖에 없잖아 지금. 2번 뭐야? 피해자랑 가해자 누구? 피해자 가해자 2번 한 번에서 여기 1번은 둘 다 준다. 동시에 청구했을 때 둘 다 준다. 2번은 피해자. 3번은 가해자. 가해자. 이런 근거수가 생기겠죠. 자, 권리는 똑같아요. 근데 보험회사에다 보험금 청구하고 피해자는 직접 청구했을 때 이 두 권리가 경합됐을 때는 무조건 피해자한테 우선을 지급해야 돼요. 이게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주위에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조항 때문에, 상법 조항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법률 조항에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직접 청구권이고 두 청구권이 우선했을 때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사고가 났는데, 자, 이런 경우 없어요? 나 보험접수 못 해줘. 너 얼마 터치죠 안 했잖아. 야, 보험 접수 안 해줘. 아니면 나 보험 몰라요.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는 죽어야 되나요? 응? 그럴 때 기억할 게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얘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보험회사는 내가 보험을 든 얘는 피해자고 보험회사 입장의 고객은 누구예요? 그렇지. 가해자인 피보험자란 말이야.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데 당연히 상품상을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 하는 말은 뭐라 그러죠? 한마디 하잖아. 아니, 우리 고객님께서 잠깐 보류하라 그래서 제가 좀 지연합니다 라고 하는 수도 있다는 거.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피해자에게는 직접 청구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문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조문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계속 주입식으로 알려줄 거니까. 자, 뭐가 있다 그랬죠?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이 있다. 직접 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상법의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나에게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있습니다 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다시 한번 더 뭐냐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또 한번 내볼게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는 보험에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야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보통 한 명이잖아. 우리가 손해보험 했을 때 화재보험을 그렇게 불이 나면은 누가 청구해요? 피보험자잖아. 건물주라든지 그죠? 임대차 거역을 했던 그 계약 당사자란 말이야. 근데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라 그러면 몇 명이 될까요?
피보험자가 5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5개면 피보험자 몇 명이에요? 아니에요. 피보험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피보험자가 5명이 아니에요. 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차량 소유자 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 그래요. 모든 기준이야. 피보험자 일단 여기서 기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족 피보험자. 얘가 기준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친족을 해야 돼요. 친족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럼 누가 있을까요? 직계가족.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허락 피보험자는 뭐예요?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승낙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서 운전하는 사람을 허락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한테 허락받으면 얘가 승립이 돼요? 근데 여기서 명제예요. 무조건 얘가 기준이에요.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피보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따져보자고. 명시적, 묵시적이라고 했잖아요. 명시적은 야, 너 운전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묵시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로 도난을 당했어. 근데 얘가 사고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 그러니까 얘는 주장할 거 아니야. 아, 도난이 아니고 기명 피보험자가 저한테 허락을 할 것 같아서 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까요? 묵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피보험자가 왜 계속 따지는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보험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보험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친족 피보험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다시 분류 한번 해줄 거니까 다시 빼고 사용 피보험자를 볼까요? 저 웬만하면 모르면 여기 있으니까 사용 피보험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용자 피사용자. 아시겠죠? 그러면 직장 동료라든지 사용자가 준하는 정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들 사장이야. 예를 들어 여기 사장님 계시고 그럼 제가 운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사용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명칭을 알아야 나중에 면책관계까지 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족이 나와요. 아까 가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가족. 거의 있는 가족이 맞아. 근데 가족을 약간은 이렇게 분류는 가족 한정 특약에 보면 가족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가족은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까지 가족이에요. 두 번째,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이거 어렵다.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 3번 문제. 아니 나를 기준으로 자, 3번에 뭐라고 그랬죠?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같이 있을 경우 둘 다 피보험자가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 법률하고 사실혼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 안 되는데요? 응? 아니 법률로는 도장 찍은 사람이고 사실로는 그냥 사는 사람이잖아.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혼 안 했잖아 아직 여기는. 여기는 결혼도 하는데 무슨 이혼을 해? 안 그래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있어. 근데 김영 피보험자의 사실혼 또는 법률혼 배우자는 피보험자래 운전할 때. 그러면 사고를 내도 보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일에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가족이 되면 가능할까? 라는 문제지. 법 참 재밌죠? 안 재밌어요? 이게? 네, 또는니까 안 되겠죠. 왜 그런 건 공생양세 반해서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사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같이 있는데 가족이라 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음 보면요. 법률상 혼인관계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또는 계자녀. 많다. 김영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 그러면 아까 친족 피보험자는 몇 명이에요? 여기가 인도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친족 피보험자. 그래서 피보험자 자동차보험이 5명이라 그러면 무식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피보험자는 5개로 분류가 된다. 친족 피보험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인도면 100명이 되는 거야.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 정도 된다. 다음 운전 피보험자. 그 뭐죠? 쿠팡 플레이스인가? 그거 보면 김다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안 보시나? 오라이 안 보세요? 김다미 나오는 그 버스 안 봐요? 아니 이걸 알아야 내가 운전 보조자를 설명해 주죠.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예요.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트럭이라고 해요? 큰 트럭 있잖아요. 컨테이너 트럭. 장기간 운전하러 갈 때 옆에 누가 보조자가 타잖아요. 타면서 막 그러죠. 자지 말라고 땀 때리고, 그죠? 그런 사람이 운전 보조자예요. 그럼 피곤하면 운전도 하고. 자,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전 보조자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하느냐? 운전 보조를 차 후진할 때 있죠. 후진해서 뒤에 차를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운전 보조자로 포함이 돼요. 그 얘기는 그 사람도 운전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개념이 갑자기 강범위해진 거야. 이 5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는 자동차 보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는 정도. 그래서 피보험자 정의를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1번 김영 피보험자 무조건 기본이에요. 김영 피보험자. 두 번째 김영 피보험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가족 친족 피보험자. 세 번째 김영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서 운전할 수 있는 허락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그러죠. 그 다음에 김영 피보험자의 사용관계 사용 피보험자. 나머지 운전 피보험자 또는 운전 보조까지 포함한다. 5개로 분류됩니다. 피보험자가. 이걸 끝내야 담보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보통 약간 담보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정의. 이러면 띠띠 자동차. 자동차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는 뭐예요? 도로를 달리는 것들이지. 그게 자동차 정의잖아요. 근데 약관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2가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받는 자동차 중에 신설된 게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동차로 돼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이 10년 있으면 운전 안 해도 돼요. 그때 그것도 자동차로 돼 있고. 두 번째, 건설기계 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건설기계 관리법 적용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라 돼 있어요. 여기서 건설기계는 우리가 보통 뭐죠? 무한궤도식이 많이 돼 있죠. 그죠? 무한궤도 말고 우리 타이어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포크레인 같은 게 타이어식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가장 큰 단류는 건설계 5개 중에서 거기 보면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타이어식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돼요. 나머지는 다른 보험을 처리해야 되고, 자동차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또는 건설계 관리법. 거기서 조금 다루지 말고 그냥 무한궤도가 아닌 타이어식은 자동차 보험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잖아, 그죠? 여러분 뭐 교중대로 이런 거 운전할 일이 잘 없을 테니까 굴착기에 내가 가다가 다쳤다. 그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당하지 말고 누구라도 있으면 이건 자동차 보험이다.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죠? 네? 우리나라 전 멸종위기 고라니.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그 고라니, 도로의 고라니. PM이라 그러죠? 자율주행. 여기 자율주행 자율주행 아닌 개인형 모빌리티 PM, 그죠? 퍼스널 모빌리티. 여기 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안 타요? 오, 이거 안 타요? 타죠. 나 이거 물어봅시다. 자, 이걸 타면은 뭐 어디 뭘 앱에서 들어가나요? 나 안 타봐서 그래. 앱에 들어가서 이제 요금을 지불하나요? 요금을 지불해. 그리고 나서 열심히 타고 다니죠. 그럼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죽는 거지 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현실이에요. 현재. 왜 저는 개인적으로 2발 달린 건 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험이 잘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친구였죠.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킥보드 꼭 2명씩 타더라. 그러진 않죠? 그래서 되게 사이가 좋았나 봐, 친구랑. 그래서 그래서 딱 탔어.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들은 게 횡단보도로 가면 안 되는 거 들었나 봐. 그래서 자전거 도로 옆에 있지, 횡단보도 옆에. 여기를 쫙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훅 어디 버스가 탁 튀었어. 그래서 둘이 붕 날았는데 킥보드는 날아갔어. 무슨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 킥보드 날아갔는데 그 뒤에 오신 할머니의 머리를 맞았어. 내사 상태야. 그 집 폐가 망신했어요. 보험이 없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버스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데 판결을 보니까 버스는 책임이 없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운행자. 16살짜리 중학생이 못 지니까 그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할머니는 뇌사 상태. 지금 병원에 4년 동안 누워 계시고 1년 병원비만 1억.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한 1년에 5천만 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공단에서 1년 단위로 구상을 하겠지. 그럼 집에 3억이 있냐? 없어. 타지 마요. 절대 둘도 타지 말고 웬만하면 4발 달리가 타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제도를 좀 개선하긴 해야 돼요. 이게 현재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은 모빌리티를 타게 되면 그럴 거예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까지는 들어놔요. 그죠? 책임보험 들어봤죠? 그래서 책임보험을 모시며 책임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2가지 구성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는 무엇인가 한번 했고, 2번째 자동차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법은 뭘로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이다 라고 한 이 3가지 큰 틀을 가지고 담보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험 담보를 하면 뭐라 그러죠? 보험을 적용하는 거죠. 자, 보험 담보는 크게 이게 정말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알면 다 여러분은 알겠지라는 착각을 빠지는 거야 맨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험은 어떻게 구성이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크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1번이 배상과 플러스 해야지.
그 외로 돼 있어요. 보험약관에 보면. 자, 배상은 뭐냐? 내가 제3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을 때 그때 해주는 게 배상이에요. 그때 그 배상은 크게 뭐가 있을까요? 대인이 있고, 그죠?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알고 있으면서 얘기 안 해? 뭐? 그렇지. 대물이 있어요. 맞잖아. 차 사고를 났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릉부릉 가다가 사람이 다쳤어. 그럼 사람은 대인이고 그 사람이 만약 차를 타고 있었든지 이 차가 다른 데를 재물을 망신시켰으면 대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인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대인 배상 원과 대인 배상 투로 구분돼요. 이 말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죠?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잘 들을 일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보통 책임보험이라 그러지 이걸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이 대인 배상 하나하고 대물 배상을 두 개를 플러스해서 나온 게 책임보험이에요. 우리가 흔히 의무보험이라고 그러죠. 이 얘기는 뭐죠? 의무적으로 최소한을 가입을 해라 라는 규정이 여기서 나온 거고, 이 규정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보험을 드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원과 대물의 한도는 얼마 될까요? 책임보험 한도. 알아야 보상을 받지 이제. 어? 5천. 너무 작지 않아? 인심을 좀 써봐요. 시원하게. 1억 1천. 아, 왜 천단일까? 근데 곱하기 3 해봐. 그러면 곱하기 1억 5천. 대물은 얼마? 최소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자, 한 10억 할까? 2천만 원.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돼요. 이게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에요. 그러면 구성이 배상과 그 외의 보험이 됐고, 배상은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을 구분되는데, 대인 배상은 대인 1과 대인 2가 나눠지고, 대물도 따로 나는데 대인 1과 대물을 합해서 책임보험을 하는데, 책임보험 한도는 부상 4만 1억 5천, 대물은 2천만 원까지 들어야 된다고 한다더라. 그게 어디에 있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5조인가 뭐 거기 있을 거예요. 의무보험 가입 해가지고. 그래서 되어 있는 거. 그럼 그 외의 보험들은 뭐가 있을까? 그 외에는 배상 그 외잖아요. 배상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배상이었고 그 외. 그 외는 배상 외에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아, 진짜 이름 길게 지어놨다. 자기 차량 손해. 자차라 그러죠. 이걸 자손이라 그래요. 이 좋은 말 나로 길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한다 뭐라고 해서 배상이 아니고. 자, 요걸 왜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는 왜?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질이 생기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 사고가 내가 100% 되는 사고만 있을까요?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가 보험을 정말 이렇게 잘 들어놓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험이 그 외의 보험이에요. 자, 자기 실제 사고는 내가 과실로, 예를 들어서 과실이 5대5예요. 자, 5대5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 뭐 나머지 우리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야, 손해가 100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이니까 50만 책임지면 돼. 자, 그죠? 남한테. 그러면 피해자는 끝났어. 근데 나도 피해가 100이야. 그죠? 5대5니까. 그럼 나도 50을 받아야 되잖아. 그쪽 보험한테. 그럼 50을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이걸 쓰는 거예요. 내가 못 받은 과실에 대해서
50원. 자, 두 번째 무보험 자동차는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무보험이 어디 있죠? 무보험 자동차의 의한이라 되어 있으니까 무보험 자동차가 돼야 돼요. 무보험 자동차가 뭐가 있죠? 보험이 없는 거지. 또는 대인배상 원만 가입된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배상 의무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되는 것처럼 평가한 금액만큼은 내가 받는 거예요. 자차는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종합보험이란다 이걸. 그래서 이걸 종합보험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들어놓은 거라. 이게 보험약관의 전부고 끝이고 마지막이고 여기에서 이제 살이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하나씩 항목. 이 살을 다 배우면 보험을 끝나는 거야. 자동차 보험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카드라 통신에 뭐라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신 게 이게 이래서 종합보험이다. 이거는 의무보험이다.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하고 종합보험 가입하는 게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건데 이것도 저기 교수님 오시면 드릴게요. 읽어보시면 편하실 거고 요거는 의무보험은 미가입하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 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없을 거니까 보험만 잘 되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 여러분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것까지는 뭐 자. 우리가 빠르게 대인 1하고 대인 2까지 하고 끝냅시다. 한 시간은. 왜냐면 이거 여러분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수업 있어요? 없죠? 우리 오늘 다음 제대로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마스터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자, 대인배상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대인배상은 책임보험 뭐 있죠 뭐 있죠. 근데 한번 읽어봐요. 보상하는 손해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증거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봐봐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만 보장한다 돼 있어요. 와, 그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알아야 되겠지. 3조가 이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한 자는 어렵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자,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의 주의를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과실 책임주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 자, 내가 책임이 없어요라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동차 운행에서 주의를 나는 운전 똑바로 했는데 피해자 또는 자기 운전 외 제3자 고의 또는 과실 네가 잘못해서 그 또 자동차에 아무런 구조상의 기능상의 장애가 없다는 걸 내가 다 증명하고 나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무과실 책임주를 택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범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거 1번 문제를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운전하는 자. 운행자죠, 운행자.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운행지배와 운행비. 운행지배는 쉽게 이 핸들대를 잡고 있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운행 이익은 뭐냐면 운행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 이득이 뭐죠? 이 차 움직임을 해서 내가 어떤 이득, 이런 것도 경제적 이득 있잖아. 그런 이득이야. 그 모든 게 이익을 향유한다고 해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함께 가지는 사람을 운행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운행자라는 게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관리안까지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라는 게 또 나오는 거야. 자동차를 단순히
이 페달을 밟고 이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가지고 관리하고 세차하고 이런 자체만 하더라도 운행 지배를 하고 있고 운행 이익을 향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배법상에서 운행자 책임은 강범위하게 표현이 된다. 이 얘기는 결론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피해자 보호예요.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강범위하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운행자 책임있다 그랬죠. 운행자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무단 운전자하고 자동차 보존자가 있는데 이 설명에 앞서서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상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피해자가 있어요. 자, 가해자가 있는데 기, 신, 사, 운. 아까 5개로 분류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허락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허락피보험자가 책임이 없어.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죽어야 돼요? 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이 없어. 그러면 얘는 치료를 못 받고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허락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 차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각자 피보험자마다 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가 1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기명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에요. 개념만 이해를 해보세요. 개념만. 왜냐하면 피해자가 운행자가 운행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걸 저걸로 보자고. 무단 운전, 절취 운전 명의돼요. 자 여기서 무단 운전과 절취 운전을 보자고요. 자 무단으로 운전했어요. 무단, 절취. 무단으로 운전하거나 절취로 운전했더라 운행자죠. 운행자는 맞잖아요. 근데 얘가 피보험자인가요? 아니지. 그러면 얘가 사고를 했지만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물어야 되니까 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한다 그랬죠. 왜? 운행을 했는데 이 차를 기준으로 해서 피보험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한테 가겠죠. 그죠?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가 개별 적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대인배상원을.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는 무단 운전하고 절취 운전한데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를 보상을 받기 위한 조항으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그걸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무단운전 사고가 나, 뺑소니 아니야. 무단운전 뭐 절취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 약간의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게 무단 절취 명의돼요. 그리고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뭐 다 적어놔서 뭐 할 말이 없다 내가. 자동차 수리업자고 세차업자는 소유자가 운행자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하고 있을까요? 세차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 타이밍 동안은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없다는 거예요. 세차할 때는. 그리고 수리하는 그 기간 동안은 수리업자하고 세차업자한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귀속돼. 이제 그런 세세적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자배법에 따라서 운행자성을 논하는 이유가 책임 소재를 먼저 따져야 되잖아. 모든 건. 그래서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 운행자 일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자
예, 규정하는 규정이거든요. 두 번째, 타인성이에요. 요거는 다 아시죠? 그죠? 이게 다소 지루해요. 다음에 보면 모르면 1번은 뭐냐면 운행자성을 따지고 두 번째가 타인성이에요. 운행자성, 그 다음 타인성. 아까 뭐라 그랬죠? 자매법에 규정에 자기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타인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힌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1번이 자기를 운전하는 사람, 그 운행자성이 누구는 있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이라는 규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타인성이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일으키는 자, 그의 상속이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운행자성이 인정돼요. 내가 운행자성이. 자, 그리고 이건 너무 극단적인가? 내 와이프를 도초사를 했어요. 그럼 와이프는 타인이에요? 아니면 타인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타인이 되면 몸이 되는데 보상이 되는데 타인이 아니면 보상이 안 돼요. 그럼 극단적으로 자, 고액 논해라고 피보험자가 5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죠? 김영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자, 내가 김영 피보험자고 옆에 허락 피보험자 운전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김영 피보험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응? 못합니다. 이게 타인성이에요. 타인성이 인정돼야 보상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배법상. 그게 대의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 내가 부부가 운전을 하다가 남편 운전했는데 부인이 다쳤어. 그럼 부인은 타인인가 아닌가요? 응? 갑자기 어려워요? 타인이 아니다. 왜? 이유는 뭘까? 같이 살아서? 법적으로 결혼 법률혼 관계다. 그래서 타인이 아니거든. 아니 여러분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야 뭘 바로 잡든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몇 명 있지, 한 뭐 20명 있다 가정했을 때 10명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답일 수도 있는 거야. 틀리든 맞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걸 바로 가서 법률이 바로 잡아주는 거지 하나씩.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부인이 타인이 타인이라 그랬나? 안 된다고? 안 된 이유가 결혼해서 그럼 좀 확정하면 뭐 그렇지 법률상 배우자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의견. 응? 저희 타인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고 응. 부부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부부사는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지 왜? 뭐 부부사가 그리 좋은 줄 알아요? 결혼 안 했잖아. 그리 좋지 않아 나중에. 그래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부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한테? 어차피 근데 보상 받는 것 자체가 그 주부한테 돌아가니까 사실 보상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부는 타인성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 1번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친허사 피보험자를 먼저 따져봐요. 운행자를 했으니까 김영 피보험자가 운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이 운전했으면 김영 피보험자 남자고 이건 피보험자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인은 친족 피보험자가 운전을 했고 김영 피보험자가 옆에 탔을 경우에는 둘 다 피보험자니까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해갔죠 이거는? 그죠? 근데 김영 피보험자가 운전하고 부인이 옆에 탔어요. 예를 들어, 자 이럴 때 얘가 친족 피보험자가 아니잖아. 일단은 친족 피보험자가 아니잖아. 운전을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와이프가 운전 실제 운행 지배라고 운행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같이 운행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타인성 인정이 안 돼요. 운행 지배가 운행자 승리, 그러니까 운행자 승리라고 하는 운전에 대해서 지배를 하고 있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거하거나 또는 운행 이익을 향유하고 있거나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경우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타인이 아니야. 근데 조금 더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타인이 됐는데 좀 더 나가서 대인 1과 대인 2의 차이예요. 또 대인 1은 타인성 인정된 운행장을 따지는데, 자 운행자 타인이 됐다 했을 때 대인 2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는 문제는 가족 면책 조항이 있어서 가족은 안 해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상관계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그 논지랑 딱 똑같아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돈을 줬는데 그 책임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결국은 가족이니까. 구상금의 문제도 있고, 왜냐면 단순하게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게 재산 배상 책임을 들어가서 배상 책임 구상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 때문에 대인 2는 가족이 면책이에요. 조금 확대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할 때 부부가 가족이다, 타인성 인정된다 안 된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운행자성을 먼저 따지고, 운행 지배가 운행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행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타인성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모든 케이스가 하나를 딱 정해서 A 플러스 B는 C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운행자성,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타인성을 따로 빼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더 갈고 닦아서 하는 문제의 차이일 뿐이지. 조금 확대해서 처음에 10초는 그렇게 나가서 계속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호의동성 들어봤죠? 우리가 2시 반에 쉬어야 되죠.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나는 타기 싫은데 억지로 타왔단 말이야. 그럼 사고 나더라도 나는, 이거는 타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감액 조항이 적용돼요. 감액,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친구 차 함부로 타지 말라는, 이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감액 조항이라는 게 약간 딱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타면은 어떻게 되겠죠? 사고 나면 보통 음주, 마약 뭐 저 정도까지는 안 될 거야. 그죠? 보통 어떻게 친구 타요? 동성장이 요청해서 타겠죠. 아니면 상호 의논 합의 동성이죠. 20% 감액이 되는 거예요. 사고 나도 차 함부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차 탈 때 마음하고 사고 날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이게 이 얘기예요. 차는 내가 호의로, 아이고, 자 우리 시골 같은 데 있잖아.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있어. 어디 가? 내가 타줄게. 타. 그거 타고 가.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감액 조항을 들이밀어. 그러면 사고 난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차도 함부로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거는 아까 우리 좋은 얘기를 했잖아. 이거 어? 알면 무서운 거야. 알면은 사고 안 쳐요. 잘. 제가 안산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으로 한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법학을 하고 뭘 공부를 하고 하는데 알면 할수록 무섭더라고. 하나씩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이 자동차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고 오늘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고, 여기서 한 줄이라도 더 기억나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사고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게 기초를 잘 다지라는 얘기 있어요. 특히 보험 관련해서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 개를 더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직접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상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피보험자. 자, 적어놨어요, 친구들이. 대인배상인의 피보험자는 누구일까요?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허락 피보험자. 이거 생각을 해야 되겠다. 헷갈리겠네. 승낙 피보험자, 사형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면책사유예요. 고의가 아닌 것은 다 알죠. 고의. 자, 이걸 조금 확대해 가자고요. 고의라고 하는데 아까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까지 설명했어요. 운행자 상뭐 이렇게 해서 뭐 운행지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상해 줍니다. 아시겠죠? 다만 운전자한테 부상할 뿐이에요. 왜? 자동차 손해배상 자배법은 의무보험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에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시죠? 고의 빼고는 다 해준다는 거. 다만 고의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 이게 대인원이에요. 자, 보상 책임. 자, 세 가지 봅시다. 사망, 부상, 후유장애. 사망은 1억 5천. 여러분 계산이 끄네요. 왜?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269만 정도. 얼마? 269만 정도. 269만 정도. 69. 공 몇 개? 네. 이 정도 안 나와? 2억 6,900? 맞나? 어쩌나 340 곱하기 240 곱하기 340만 원? 18만 정도. 340만 원. 340만 원 곱하기 240에 3분의 2. 그러면 뭐 똑같겠지? 결국은 2억 6,900이나 맞겠지? 공공공 들어갔으니까. 아, 그 제가 3분의 1 가지고 그 538만 정도 나왔어요. 538만. 플러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리에 뛰어나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몸값이에요. 여러분의 몸값이에요. 이게 6억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뛰어들어갔으니까 과실관계를 해야 되니까. 깨어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다음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책임보험이 1억 5천에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보상이 될까요? 최소한의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방금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 산출하는 시기예요. 소득, 가동연한, 노동력 상실, 생활공제, 과실 0으로 가봤으니까 그때는 보상을 100으로 해줬으니까. 그래서 538만 5억 3,800만 원에 위자료 1억 줄게요. 그래서 약 6억이 돼요. 여러분들 사망보험금이.
부상은 1억 5천을 했는데 부상도 등급별로 다 달라요. 휴장에도 최대 1억 5천으로 정하고 있지만 등급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사고는 상관이 없겠죠. 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보상이 되느냐 라는 문제가, 그래서 책임보험 최소한 한도로 해준 게 대인배상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급부터 14급까지 나와 있어요. 1급인데 이게 지금 부상이에요. 부상. 자 1급 부상이 뭐냐면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눈만 똑똑 뜨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봤자 치료비 3천만 원 해줘요. 눈을 뜨고 있는데 치료비 3천만 원가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휴장이에요. 자, 눈이 없어. 1급이야. 그 1억 5천이야. 눈 없는 거 1억 5천 받으려고 하면 나 같은 분 있는 게 낫겠다. 아닌 것만 보험이 될 수 없어요. 책임보험 드는 게 왜 무섭다는 얘기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보험은 딱 한도까지만 해준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고. 자,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거나 제2배상원만 들었어. 책임보험만. 그래서 내가 보통 나오면 뭐가 있죠? 12급이 뭐예요? 내 찐땅, 아이쿠야, 그죠? 머리가 어지러지. 13급이 뭐죠? 염자. 그러면 얼마 돼 있죠? 12급이 얼마 정도 돼 있죠? 120만 원 한도. 120만 원 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도가 되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5만원씩 나가면 일주일 입원하면 120만 써요, 안 써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를 지금 생각하시라고. 그럼 초과 손해가 나타났을 때, 저 초과 손해는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 돈 많이 쓰셨으니까 의무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할게 하는 또라이가 있을까 여러분? 없다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보험짜리 구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벗어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120만 원이요. 견과류 해증국의 파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니까 혈이 약간 찢어졌다는 거야. 그래봤자 13급이요. 11급. 120, 160만 왔다 갔다 하는 말이야. 그래서 한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뭐? 이런 분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카드라님이 이래서 이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러면 된다 하더라. 누구는 얼마 받았다 카더라. 이건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카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본 없이 항상. 자, 이게 대인배상원이에요. 다음 대인배상원인데 뜬금없이 지하면서 손해배상 사업이라고 따라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책임보험 아예 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보험.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 뺑소니라 그러죠. 사고 미정시 차량.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사회보장사업 비슷하게 해서 보유분명자 뺑소니 사고 피해자라든지 무보험차 사고라든지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이 사업 자체는 사업기간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각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보험사들한테 사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뺑소니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 아무 데나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대행을 해줘요. 대행.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보통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제가 피보험자라 그랬잖아요. 난 확대 해석을 해줄 건데 내가 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자동차 보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내 가족 중에 아무도 차가 없어요. 내 가족 중에 차가 없어요. 근데 내가 뺑소니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뺑소니 잡을 때까지 내 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차가 있다 해서 다른 집에 다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차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럼 그 집에서 만약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케이스가 저러니까 이해가시죠? 우리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무슨 차예요? 제가 30대에 사고 싶었던 차였어요.
근데 세상과 타해버렸어요. 저걸 끌고 시골을 가니까 보도블록이 길이 막혀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포기를 했어. 사유제 타고 싶은 차였는데 이제 영원히 못할 것 같아. 근데 대인배상 2예요. 이제 대인배상 2를 하는데 이거 언제 집에 가겠어 이렇게 하면. 자,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무조건 대인배상 1을 초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발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을. 자,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그럼 얘네들 피보험자가 누굴까요? 자, 기별 피보험자 그죠?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익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다 돼요. 다만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승낙 피보험자에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운행 관리하는 동안에는 승낙 피보험자가 안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차 수리한다고 차를 정비소 갖다 놨는데 수리업자가 시운전한다고 들고 나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운전 피보험자 자동차 취급업자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경우가 있죠? 차 갖다 줄 때 그죠? 그때 사고 난 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과 운전 피보험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책임법이 얘기했죠? 대인배상원을 초과한 손해를 담보하는 게 대인배상 2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대인배상 2는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민법은 불법인데 대인배상 1에서 운행정성과 타인성 인정이 안 되는데 불법행위를 해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해주냐 안 해주냐? 안 해줘요. 무조건 얘를 넘어와야 돼. 대인배상 1을 넘어와서 그 다음에 대인 2를 적용을 받는 거예요. 대인 2만 먼저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대인 1과 대인 2를 구별하는 이유가 자별법과 민법을 구별해 주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 그러면 뭉뚱그려 여기를 가요. 왜? 손해를 산출할 때 전체 손해를 얼마 해서 대인 1은 얼마니까 이게 손해고 그래서 대인 1을 뺀 나머지 대인 2라고 계산해주고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대인 1인지 대인 2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대인 1과 대인 2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절대 없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대인 2가 대인 1이 뭔지를. 자, 지급보험 계산이에요. 재밌어 이것도. 아까 여러분들이 5억 6천 얼마를 계산했죠? 그게 지급보험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보험을 계산하고 공제는 대인에서 무대내는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게 대인 2예요. 그런데 실제로 받을 때는 대인 2를 받아요. 왜? 전체 손해를 받는 거지. 대인 1은 어떻게 하냐? 보험사끼리 공제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대인 1은 얼마에 서류상으로 꾸며놓고 대인 1을 공제를 하고 실제로 받는 건 여러분들이 사고 났을 때 500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는 건 대인 2로 계산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다만 대인 1은 따로 계산을 해놓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인 1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인 1을 보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인 1만 든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뺑소니 사고 났다든지 이럴 때만 볼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나온 게 아까 얘기했죠. 부상 등급 한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차는 대인 배상원밖에 안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면책사가 좀 많아요. 1번 무면허는 안 되는 거 맞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음주 안 되는 거 맞겠죠? 난리 나요. 이 두 개 잘못하면. 대인 배상 전액이에요. 사망했을 때 1억 5천 나오고 1억 5천 줘야 돼요. 음주 무면허 지금. 음주, 마약, 악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하지 마요. 아예 얘기해요. 대인 배상 2에서 1억이에요. 1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1억을 줘야 보험 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10억이 나면 10억을 줘야 돼요. 보험 처리를 해주는 조건이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물배상 들었고 음주 무면은 절대 하지 마요. 그럼
유상운송 면책이에요. 유상운송은 뭐냐면 자 사업용 자동차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용 자동차를 돈을 받고 그 운송을 하면 안 돼요. 여객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많이 봤죠. 옛날 타다의 쟁점은 뭐냐면 렌트카를 기사랑 같이 대여해 준 거예요. 그죠? 여객운송사업법에서 그게 무죄라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망했고, 두 번째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우버 사건이에요. 우버가 지금 우버 택시라고 하는데 우버를 잘 보면은 우버는 개인 자동차를 내가 앱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운송비를 받는 거잖아. 그게 유상 운송 면책에 걸려서 그때 난리 났던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기억하면 유상 운송은 면책이다 대인투에서. 이유는 뭐냐면 자 사업하는 차가 자동차를 많이 움직여요, 아니면 개인용 차가 많이 움직여요? 보통 통상 사업하는 차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주 움직이니까 보험료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 차량, 사업용 차량이 개인용 차량이 돈을 받고 차량 운전하면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건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유상 운송 면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한테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우버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그죠? 편리성,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대에서 뭘 좀 바꿔봐요.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세대잖아요. 법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뀌어야지. 그잖아요. 언제까지 택시기 어르신들이 저렇게 운전하고 다니실 거예요? 10년이면 운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아직도 이 유상운송 면책에 대한 이 특수성, 이게 더더욱 뭐냐면 이득단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법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유상운송 면책이 아직까지는 이 현실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거네, 우버하고 타다. 또 가족 면책. 그리고 업무상 동료 재해 면책. 동료 면책은 왜 그럴까요? 산재 때문에 그래요. 산재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2에서 면책인데 내가 산재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자동차 데이2를 해줘요. 근데 산재를 받고 자동차를 받기 쉽겠다라고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돼. 여기서 하나 산재에서 얻는 게 뭐죠? 산재 좀 가봅시다. 빨리 끝냈네. 10분 남았네. 산재 뭐죠? 산재 치료비 해주잖아요. 치료비는 뭐라 그래요? 요양급여, 그리고 일본할 때 휴학급여, 그 다음에 장애급여, 그 다음에 뭐 등등 주는데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산재는 위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자료 청구권이 대인2에 있으니까 이거를 대인2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위자료 청구권이 따로 있다는 거. 아,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힘드네. 이게 맞나? 이게 가족이야. 근데 뭐 5분,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탔던 차예요. 이런 때도 있었더라고. 내 차는 아니고 이런 비슷한 모델을 샀어요. 마티즈 2라고 그때 당시에. 요새는 안 나오는데 참 좋은 차예요. 자, 대물배상 별거 없어요. 대물은 뭐 뺐고. 요거 하나 해봅시다. 시세하락손해가 있어요. 시세하락손해. 우리가 경락손해잖아요. 경락손해. 그죠? 차를 새로 샀는데 차가 사고 났어. 그다음 차를 중고차 팔려니까 이 차 가치가 하락이 됐어. 이거를 시세하락손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약간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차량 수리비. 자, 5년 이내에 출고된 차에 한해서 수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거. 수리 비용이 차값이 20%.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짜리 샀으니까 수리비가 얼마 나와야 되죠? 401만 원. 20% 초과해야 되니까 그 1년 이하에 된 차는 수리비의 20% 얼마? 401만 원의 20%. 80만 원.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5년 이하에 된 차는. 자, 이거는 국산차는 요 규정 따라야 되는데 보통 이 규정이나 경락손해소송이라고 그래요.
그거하고 별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좀 생겨도 국산차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보험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 면책사유는 됐고, 면책사유에서 두 가지 있죠. 차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휴대폰 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한번 구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200만 원까지 된다는 것까지 이해됐죠?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휴대폰, 소지품. 여기서 휴대폰은 될까요? 소지품이 될까요? 그럼 휴대폰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휴대폰을 제외하고는 200만 원까지 해준다. 그리고 인명보호 장구, 이거 잘 없더라고. 잘 없잖아. 차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휴대폰 외에는 200만 원 한도 내로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물을 대인까지 해서 배상은 끝났어요. 우리가 15분까지 해야 돼요? 응? 끝날 됐어요? 집 안 갈까 오늘은? 자, 자기 신체 사고 이걸 언제 다 하냐 이걸 진짜. 자, 자기 신체 사고는 간단히 해봅시다. 자기 신체 사고는 개인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아까 이거 왜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생겼는데 내가 다칠 때를 쓰려고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종합보험. 나를 위해서. 남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 피보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원에서 해당하는 피보험자 얘네들 플러스 피보험자의 자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두루두루 다 해준다. 되게 넓어요. 아시겠죠? 자, 사망부상 부유장 해주고 지급보험 계산 이렇게 한다. 자,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어떻게 쓰냐면 무보험차에 의해서 상해가 일어날 때 나를 보호하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 가장 숨겨지는 비밀이 뭐냐면 무보험자동차 요새 한도가 5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보통 2억이에요. 2억. 자, 무보험자동차의 피보험자를 정해보자고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의 자녀가 탑승 불문하고 성납피보험자의 탑승 중인 경우, 운전피보험자도 탁상한 경우다. 그럼 피보험자 몇 명이죠? 벌써 기명피보험자 한 명 있고,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하나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 한 6그래 한 10명 정도 돼요라고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반대로도 되겠죠? 만일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고가 났는데 그 자녀에 있는 아버지도 기명 되겠죠? 피보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자, 부모 피보험자, 기피, 그리고 배우자, 부모, 자녀, 각각 무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종합보험 몇 개죠? 자동차보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6개. 각 한도는 2억씩이야. 그러면 무보험자동차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12억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이 아니라고. 이건 중복보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자, 만일에 내서 상태가 돼서 돈이 10억이 나갔어요. 근데 무보험자동차 한도가 2억이야. 그러면 8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부배자 사돈의 8천이 아니고 내 가족의 모든 자동차 보험을 끌고 모아서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무보험자동차의 한도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무보험자동차 보험이 있다. 그런데 여기 한도는 각각의 보험 한도를 더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상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문제는 보험회사 접수하면 돼요. 해주고 안 하고는. 근데 우리가 당하지 말고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나도 보험 있고 내 부모님도 보험 있고 이 두 개를 합하니까 한도가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5억이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7억이에요. 7억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마음의 위안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이거 뭐 접수하면 알지, 그죠? 더 깊이 들어가면 전문가 되는 거고.
자, 면책 사유는 똑같이 가족 면책, 업무상 재해 면책 비슷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패스, 경비 손해도 패스, 양도 패스. 자, 이거 한번 하고 마지막 한 2개만 더 하고 끝낼게. 집에 가야겠어 이제. 자, 우리가 운전할 때 뭐가 있죠? 모든 특약은 비용을 낮추려고 특약을 드는 거예요. 비용을. 그래서 특약 중에 2개. 한정 특약은 한정해서 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운전 한정 특약이라 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병 피보험자는 1인 운전 한정 특약이라든지, 기병 피보험자 및 가족 운전 특약이라든지, 기병 피보험자 및 기병 피보험자의 배우자 한정 특약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 외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 외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보상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2번째, 연령 한정 특약이 있어요. 연령 한정이 뭐 25세, 30세, 35세 있잖아요. 35세 이상, 뭐 30세라고 30세 이상만 운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거의 원칙은 특약은 보험료를 절감해서 특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지 운전 연령이 안 된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대인 배상원을 빼고는 모든 담보가 면책이에요. 그래서 운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항상 보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타셔야 돼요. 사고 나서 대인원만 했는데 대인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인원이 끝나면 자, 여기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나와야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당연히 처벌되는 게 맞겠죠. 나머지는 반사 불법죄고 종합법 들어가시면 되는데, 대인배상원을 든 자가 피해자가 처벌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해야 돼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그러면 합의를 하면 되겠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특약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 제가 알았죠. 한정특약 위반은 모든 담보가 대인원,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2번째,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안 들어갔구나.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를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절대 같이 동시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는 아까 대인배상원에 한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나는 대인배상 2처럼 계산하는데 내 가실이 0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자동차 상해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 가실이 100이라도 내 가실이 0인 것처럼 계산해서 내가 대인배상처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입 한도를 잘 선택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내가 보험을 10억 정도를 들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사람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신체 사고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어떤 게 유불리가 있다라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웬만하면 자동차를 드실 때는 자동차 상해를 드시는 게 좀 유리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까 사망했을 때 그 대충 한 6억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상태는 그 정도 언저리만 들어도 되는데,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내 소득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예를 들면 500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무과시에도 사망 보험에 10억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지금 이 나이에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높아지는 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상해가는 자기 신체 사고와 양립해서 가입할 수 없다. 무조건 선택 가입을 해야 된다. 자, 다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른 자동차 운전도 한번 생각해요. 이거는 뭐냐면 종합보험 가입되면 자동차 따라오는데 내가 다른 차를 볼 수도 있잖아요. 친구 차, 그죠? 친구 차 볼 수 있는데 친구 차가 말하면 그거밖에 없어. 책임보험밖에 없어. 그죠?
차에 비슷한 종류를 탔을 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담보를 해준 내가 남의 차라도 마치 내 차인 것처럼 내가 사고 났을 때 대인 배상 투를 해주는 담보예요. 자 여기 보면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하는 경우에 하나에 가입하는 데 있잖아요. 자동가입이거든요. 그러면 무보험 가입 자동차를 가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종합보험을 가입해야죠. 결국은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따라오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가면 돼. 왜냐면 근데 내가 모르면 찾지를 못해 사고 났을 때 이런 특약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증금. 이거는 이제 저쪽에 강의하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자동차 보험은. 근데 자동차 보험을 준비할 때 막 챕터 하나만 이렇게 딱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사실은 강의할 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크기만 깊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언젠가 운전할 거고 자동차를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보험 약관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구성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라는 거는 있다더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정도를 알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면 또 공부를 하겠지. 그러니까 항상 착각하는 게 그건 같아요. 내가 알면 남들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두서없고 빠르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다 캐치했을 것 같아. 아 이런 게 있구나.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보험은 책이 이만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보험 자체가 왜 어렵냐면요.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분쟁이고 항상 케이스 있고 여기 가실만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가실상계 얘기만 들고 손익상계 얘기들 하고 아까 형사합의금 얘기해야 되고 운전자 보험 얘기하고 여기 따라갔던 모든 사건이 다 있거든. 거기다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재정물 책임까지 엮어버리면 한없이 방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면은 나는 집에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들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까지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루 듣고 마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약간이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해 안 되거나 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려고 해봐요. 자동차 보험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2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많은 걸 좀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까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은 전부 다 저기 교수님 오시면 다 올려드리도록 다